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UAE가 프랑스에 통보를 날렸습니다. 5조 4천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의 심장부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파리 본사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도 런던도 이 소식을 말없이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KF-21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다으리입니다. UAE 방위고등위원회 전략획득국장으로 30년을 일해왔습니다. F-16 도입 협상, 패트리어트 시스템 계약, 미라지 업그레이드 협약, 제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마다 UAE 하늘을 한 층씩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린 건 파리 회의실에서였고, 완전히 무너진 건 사막 위에서 한국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라팔 F5 협상이 공식화된 건 어느 봄이었습니다. 프랑스 다소 아비아시옹이 제시한 기체 슈퍼 라팔, 유무인 복합체계에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까지 갖추겠다는 설계였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적의 스텔스기를 먼저 찾아내 저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5.5세대 전투기를 지향한다는 말이었죠. 저는 브리핑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골라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총 개발비는 50억 유로였습니다. 그중 35억 유로를 UAE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비의 7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나로 5조 4천억 원, 어지간한 중소국가 안에 국방 예산을 통째로 집어넣는 규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는 대신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기술도, 운영권도, 자주권도 함께 30년 동안 그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요. 협상 장소는 파리였습니다. 다소 아비아시옹 수출 전략 부사장 르노 카스텔. 그 사람이 회의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에 절제된 슈트, 그리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미소. 저는 그런 사람을 이미 수없이 봐왔습니다. 말은 아끼면서도 원하는 건 반드시 챙겨가는 부류였죠. 웃으면서 계약서에 칼을 박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커피향이 돌았습니다. 카스텔은 이번 협력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라팔 F5라면 UAE가 원하는 역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통역기 너머로 들어도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 오늘 계약 가져가겠다고 이미 마음먹고 왔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런데 문장 끝에 딱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 협상에서 조건은 당연한 것이죠. 어느 계약서에나 조건은 붙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늘 있어 오던 그 조건들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건의 계약을 다뤄온 사람이 조건 한마디에 긴장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약 항목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기술 이전 범위, 운영 인력 교육 일정, 예비 부품 공급 계약, 항목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카스텔이 말한 그 조건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불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 한켠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참모 한 명이 제 집무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니 지금 이 협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서랍 속에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단어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파리였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 같은 커피향이었습니다. 카스텔은 전주와 똑같은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두껍더군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번엔 제대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스텔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라팔 F5의 핵심 시스템 가운데
UAE 측에 제공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시한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기다리며 그 목록을 눈으로 먼저 훑었습니다. 항목이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공 가능, 그리고 제공 불가. 두 칸의 비율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더군요. 제공 불가 쪽이 훨씬 길었습니다. 카스텔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는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전자광학 시스템 관련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UAE가 자국산 미사일을 기체에 탑재하려면 매번 다소 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랑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가 비용은 별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통역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미사일 하나를 달 때마다 허가 한 장씩, 그리고 비용도 따로 5조 4천억 원을 내는 나라가 자기 전투기에 자기 미사일을 달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두뇌, 미션 컴퓨터. 이 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UAE는 조종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날지는 우리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도 다소 기술진이 들어와야 합니다. 레이더 운용 모드를 바꿀 때도, 무장 체계를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프랑스의 손이 한 번씩 거쳐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30년을 방산협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기술 보호 조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어느 나라든 핵심 기술을 날 것으로 내놓지는 않죠.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기술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팔 때는 웃으면서 열쇠는 끝까지 자기들 손에 쥐는 방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프랑스와 거래하면서 한 번도 그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선진국 무기를 사면 그만큼 묶이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그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카스텔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아쉽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기술 보안상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봤습니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스텔은 다음 회의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참모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제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좋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랍 속에 접어두었던 쪽지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던 그 메모지를요. 한국, 아부다비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짐도 풀지 않고 집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협상 자료 묶음을 꺼내 펼쳤습니다. 파리에서 카스텔이 건넨 서류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번 훑었지만 그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요. 첫 장은 기술 이전 항목이었습니다. 미션 컴퓨터 소스 코드, 제공 불가, 전자광학 시스템 기술, 제공 불가, 레이더 운용 알고리즘, 제공 불가. 항목을 넘길수록 제공 불가 줄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연필로 줄을 그었습니다. 줄이 쌓일수록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이루는 핵심 기술을 크게 나눠보면 기체 구조와 엔진, 그리고 전자 두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 두뇌, 즉 미션 컴퓨터가 없으면 나머지 둘은 그냥 철 덩어리입니다. 라팔 F5가 아무리 빠르고 강해도 그 두뇌가 프랑스 손에 있으면 UAE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 껍데기뿐입니다. 그걸 5조 4천억 원을 내고 사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무장 통합 항목이었습니다. UAE가 자국산 미사일을 기체에 탑재하고자 할 경우 다소 측에 기술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랑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었습니다. 승인 비용은 무장 종류와 통합 복잡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2년.
저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전쟁은 허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이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을 달기 위해 파리에 신청서를 넣고 2년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 돈으로 산 우리 전투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말이 되는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중하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러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체 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다소 공인 기술진이 현장에 동반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독자 업데이트는 불가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와 내용도 다소 측이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UAE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목들이 쌓였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필을 내려놓고 그냥 읽고만 있었습니다. 줄을 그을 에너지도 사라졌거든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라팔 F5만의 문제일까요? F-35가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UAE는 F-35 라이트닝 II 구매 협상을 미국과 진행했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텔스의 첨단 센서 융합, 미군과 데이터 링크 공유까지 되는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척될수록 조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은 UAE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화웨이 장비를 전면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쓰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은 동결됐습니다. 라팔 F5는 조종관을 줍니다. 하지만 두뇌는 안 줍니다. F-35는 기체를 줍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들여다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8대, 주인은 우리라는 것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시내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햇빛은 언제나 가오카리만치 강합니다. 그늘 하나 없이 모든 걸 드러내버리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F-16 도입 협상, 패트리어트 계약, 미라지 업그레이드. 제가 서명한 계약서들을 하나씩 기억 속에서 꺼내봤습니다. 그 계약서들 안에도 이 조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소스 코드 제공 불가, 무장 통합 허가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동반 의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냥 넘겼던 걸까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선진국 무기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장이 황금이면 세 장이 아닌 줄 알았던 겁니다. 파이살,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돈을 내고 지은 세 장 안에요. 책상 위에 서류 묶음을 닫았습니다. 연필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지더군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그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 이번엔 서랍을 열었습니다. 쪽지를 서랍에서 꺼낸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참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참모는 잠깐 머뭇거리더군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중동협력팀에서 비공식 채널로 넣어온 거라고요. 며칠 전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 한국 대표단이 왔는데 그쪽에서 먼저 접촉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 포병 장비 쪽으로 실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달랐습니다. 전투기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 선에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라팔 F5는 두뇌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F-35는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구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 만은 하지 않겠습니까? 잃을 게 없었거든요. 접촉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사흘 뒤 아부다비 외곽 방산 전시장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파리 다소 회의실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커피 대신 생수 한 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에 들어서면서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자리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먼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준혁,
한국방위사업청 중동협력팀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군인 출신 특유의 절도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장도 펼치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를 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잠그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카스텔의 그 미소와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강준혁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강준혁은 기체 설명보다 소프트웨어, 구조 설명을 먼저 꺼냈습니다. KF-21은 파트너 국가가 자국산 무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자체를 개방형으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무장 통합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허가 비용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UAE가 원하는 자국산 미사일을 달고 싶으면 그냥 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항목들이 나왔습니다. 운영 주권 보장 범위, 현지 최적화 제공 기준, 소프트웨어 수정 가능 영역. 파리에서 보던 서류와 구성이 비슷했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제공 불가 줄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공 가능 기준이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열어준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준혁이 자료 설명 중에 한번 짚어줬습니다. 미션 컴퓨터 핵심 소스 코드,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 엔진 핵심 기술. 이것들은 한국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확하게요. 어느 나라도 이 영역을 내주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UAE가 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 자국산 무장을 달고 운용 방식을 튜닝하고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는 권한, 그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처음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강준혁을 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무게감이 있더군요. UAE와 한국의 방산협력 규모가 350억 달러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KF-21에 들어올 투자 규모를 놓고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22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22조 원이면 중형 국가 안에 국방 예산 전체를 집어넣는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가 거론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준혁이 브리핑을 끝냈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파이살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판단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팔러 온 게 아니구나. 보여주러 온 거구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까 생수한 병은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닫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까 받아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파리에서 받아온 서류는 비행기 안에서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거든요. 읽다 보면 손이 멈추고 다시 읽다 보면 또 멈추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서랍 속에 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을 만나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황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목소리 톤만으로 알아챘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30년을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목소리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란발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UAE 에너지 시설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옷을 입으면서 머릿속으로 방어 자산 현황을 훑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 위치, 천궁투이 포대 위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 상황실에 도착하는 동안 참모들이 현황을 계속 보고해왔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받아치면서 걸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이 가득 켜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천궁투이였습니다. 세 번째 포대, 불과 며칠 전 긴급 공수로 들어온 그 포대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술팀이 현장 세팅을 마무리한 게 이틀 전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그 포대가 오늘 밤 이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습니다. 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위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황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실제로 몇 초였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격추 확인. 누군가 짧게 말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붉은 점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천궁투이가 연속으로 응답했습니다. 요격이 이어졌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에서도 천궁투이가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겹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빈틈없이 방어망을 펼치더군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그 구조를 실시간으로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지막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피해 없음. 민간 지역 피해 없음. 요격 성공률 보고가 올라오는 동안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부다비 하늘은 새벽빛이 막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쪽에 기술 지원팀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천궁투이 현장 운용팀이었습니다. 팀장은 이상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 지원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교전이 끝난 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눈빛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보면 이런 순간에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환호를 하죠. 실제 현장은 달랐습니다. 이상민은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숫자를 확인하고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스템 이상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상민이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전 구간 정상 작동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포대도 문제 없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했다고요. 이틀이면 충분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팅 완료까지 이틀, 실전 투입까지 이틀, 그리고 첫 교전에서 요격 성공. 저는 30년 동안 무기 계약을 해왔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초도 운용 기간이 필요하다. 완전 전력화까지 몇 달이 걸린다. 이런 말들이 따라오거든요.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민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할 말이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중동 방산 전문 매체 스텝뉴스 에이전시가 며칠 전 보도한 기사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이 이란의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해 등장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없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매체는 천궁투이를 패트리어트의 대안이자 후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낮과 전혀 다릅니다. 낮에 열기가 씻긴 자리에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저는 그 공기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오래된 파트너입니다.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패트리어트가 없는 구역을 천궁투이 혼자 막았습니다. 시스템 두 개가 각자의 자리에서 겹치지 않고 빈틈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협업이 오늘 밤 UAE 하늘을 지켰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천궁투이가 없었다면 오늘 밤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강준혁 팀장한테 연락하라고요. 두 번째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고요.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부다비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무기를 골랐습니다. 성능표를 보고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성능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강준혁을 두 번째로 만난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무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저는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불렀습니다. 강준혁은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자료를 새로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그것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겠다고요.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천궁투이 그날 밤 세 번째 포대가 이틀 세팅으로 실전에 투입됐는데 그게 원래 설계범위 아니냐고요. 아니면 현장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냐고요. 강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설계범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궁투이는 신속 전개 시나리오를 전제로 개발된 시스템이라서 48시간 이내 초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팀이 무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박혔거든요. 48시간. 패트리어트는 초도 운용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부지 선정의 인프라 구축, 운용 인력 훈련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천궁투이는 그것을 이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실전을 치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KF-21에 UAE가 자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고 싶다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설명 말고 실제 절차를요. 강준혁이 자료를 폈습니다. 단계별로 짚어줬습니다. 통합 요청서 제출, 기술 검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연동, 시험 평가, 실전 적용. 전 과정이 UAE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다소처럼 프랑스 정부 허가를 받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승인 비용 항목도 없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무장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라팔 F5 계약서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소와 프랑스 정부 양쪽 허가를 다 받고 나서요. KF-21은 6개월에서 12개월, 허가 없이요. 같은 6개월이지만 전혀 다른 6개월이었습니다. 강준혁이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UAE가 향후 독자 개발하는 무장 체계가 생기면 그것도 통합 검토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그 경우엔 KF-21 핵심 인터페이스 규격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건 협약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트너십 구조였습니다. 갑을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자료였다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라팔 F5 계약 초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준혁이 두고 간 자료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제공 불가, 제공 불가, 제공 불가. 그리고 그 옆에 제공 가능 기준 명시, 공동 진행, 파트너십 협약. 저는 그 두 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류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팔 F5 개발 참여 철수 권고안이었습니다. 제 30년 커리어에서 이런 방향의 문서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방 무기 체계에서 발을 빼는 권고안. 한 줄 한 줄 쓰면서 손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써 내려갈수록 문장이 선명해졌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조항의 구체적 항목들, 무장 통합 허가 구조의 문제점, F-35 협상 동결 경위, 그리고 KF-21과 천궁투이의 실제 운용 데이터.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출력된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틀린 문장이 없었습니다.
과장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일을 해온 사람이 팩트만 나열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5조 4천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술탄 알레아딘 장관이 보고서를 받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UAE 우주 비행사 출신의 청소년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그가 방위 협력 사안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 사안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발표는 나흘 뒤였습니다. 저는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술탄 장관이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듣는 동안 보고서를 쓰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철수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다시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라팔 F5 전투기 구매 자금 조달 계획을 중단하고 F-35 라이트닝 E 전투기 구매 계약을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완전한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우리 이익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지시가 없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며칠 뒤 아부다비 안에서 이 발표를 두고 여러 말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동맹 파기 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파기한 동맹은 없었습니다. 파기할 동맹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요. 동맹이란 서로의 이익을 존중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조종감만 주고 열쇠를 쥐는 구조는 동맹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것도 한쪽만 유리한 거래입니다. 우리가 발표한 건 그 거래에서 나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장을 나오면서 파리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카스텔이 앉아있던 자리, 그의 미소, 기술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건 어느 나라든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강준혁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미션 컴퓨터 핵심 소스, 레이더 알고리즘, 엔진 기술. 한국도 그것들은 내주지 않습니다. 차이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한국은 줄 수 없는 것과 줄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줄 수 있는 것만 먼저 보여주고 줄 수 없는 것은 나중에 조항 속에 박아뒀습니다. 그 방식의 차이가 결국 5조 4천억 원의 차이가 됐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라팔 F5 계약 초안 서류가 아직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파쇄함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참모가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아부다비 방문 일정을 타진해 왔다는 보고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으면서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마크롱이 온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여러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공지능 협력, 우주 개발, 원자력 에너지, 그럴듯한 의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산 전문가들은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론은 따로 있다고요. 저는 그 분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UAE가 빠진 자리는 컸습니다. 라팔 F5 개발비 50억 유로 가운데 35억 유로가 사라진 겁니다. 프랑스 혼자 그 구멍을 메우기엔 국방 예산 압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라팔 F5는 프랑스에게 그냥 전투기가 아닙니다. 차세대 핵억제력의 핵심이자 최대 수출 상품입니다. 개발을 멈출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후보로 방산 전문가들이 지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프랑스의 경쟁자입니다. 유럽 방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나라죠.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납품했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프랑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자가 지금 가장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방산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가 라팔 F5에 필요한 부품 공급망, 차세대 엔진 공동 연구, 무장 체계 개발, 이런 영역에서 한국만큼 조건이 맞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를 파트너로 묶어두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마크롱 방문 일정을 확인하면서 그 계산의 무게를 가늠해봤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것,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5조 4천억 원짜리 결정 하나가 이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크롱이 아부다비에 도착한 날, 저는 환영 행사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됐습니다. 말도 잘하고 제스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방식도 계산이 들어간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카스텔이 생각났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요. 행사가 끝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부다비 방산 분석 채널 하나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전문 미디어였는데 이번 마크롱 방문의 이면을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멈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방정식의 중심에 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경쟁자이자 파트너이자 중동의 새로운 방산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준점. 저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유력 방송 알가드 TV에서 특집 대담이 방송됐습니다. 주제는 중동판 나토 구상이었습니다. 패널들이 중동 지역 집단 방위 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 방송을 집무실에서 켜두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나온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패널 한 명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드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에서 보듯 소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 공세를 모든 방어 시스템이 다 막아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패널이 계속 말했습니다. 국지 방어, 국가 방어, 야전 방어, 전략 방어. 이 층위들이 서로 교차하는 다층적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체계를 함께 구축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판 나토를 구성할 때 반드시 걸프 국가들에만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이 참여해야 할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중동 지역 유력 방송이 자기네 집단 방위 체계에 한국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커스가 있고 쿼드가 있고 나토가 있는 것처럼 중동에도 그런 틀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틀 안에 한국을 넣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서랍 속에 쪽지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쪽지를요. 지금 그 단어가 중동 전체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게 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참모가 자료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UAE가 한국을 원유 최우선 공급국으로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방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에너지 얘기였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원유 9억 724만 배럴을 도입했습니다. 그중 69.1%가 중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히 큰 고객이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유가 한국에서 정제된 뒤 절반은 다시 전 세계로 나갑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중동의 원유를 사서 세계에 파는 나라. 그것도 단순히 중개하는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로 가공해서 파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호주는 수입 석유 제품의 25%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쓰는 석유 4통 중 1통이 한국에서 오는 겁니다. 미국도 석유 제품 수입의 8%를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항공유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68.6%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가 쓰는 연료, 그 열의 7개가 한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공군이 날아오르는데 한국 정제유가 들어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도 한국에서 정제된 석유를 수입해서 씁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면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방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고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동 원유를 받아서 세계에 내보내는 허브. 그 허브가 없으면 세계 에너지 흐름에 빈틈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끗한 책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책상이 비어 있던 날이 없었거든요. 항상 계약서가 있었고, 협상 자료가 있었고,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파리 본사에서는 아직 아무 공식 반응이 없었습니다. 카스텔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랑스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거든요. 5조 4천억 원이 돌아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에 투자될 금액으로 22조 원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22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웬만한 중견 국가에 한해 국방 예산 전체입니다. 그 돈이 한국 전투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UAE 하늘을 지킵니다. 두뇌도 우리 것이고 열쇠도 우리 것인 채로요.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카스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미소는 없겠죠. 처음으로요. 그날 오후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천궁투이 관련 중동 현지 반응 취합 자료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펴면서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으니 짐작보다 컸습니다. 중동 지역 방산 전문 매체 스텝뉴스 에이전시가 천궁투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제목이 길었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이 이란의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해 등장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없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 제목을 읽으며 이상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전이 끝난 뒤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던 그 뒷모습이요. 매체는 천궁투이를 패트리어트의 대안이자 후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랍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멈췄습니다. 아랍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그 자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었고 프랑스였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들이 팔았고 그들이 허가했고 그들이 열쇠를 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구조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방산 매체가 한국을 가리켜 새로운 수호자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파리 회의실, 카스텔의 미소, 제공 불가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지던 그 서류, 새벽 2시 상황실, 화면 위를 움직이던 붉은 점들, 이상민의 뒷모습, 강준혁의 담담한 눈빛, 술탄 장관의 발표, 파쇄함 소리, 그리고 지금 이 문장. 아랍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눈을 떴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30년 동안 방산협상 상대로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나라였고 무기도 만들고 수출도 한다는 건 알았지만 진짜 파트너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 서랍 속 쪽지 한 장에서 시작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처음 참모가 건넨 그 메모지였습니다. 한국이라고 적힌 그 쪽지요.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버리지 않고 있었는지요.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국, 2글자였습니다. 잉크가 조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며칠 뒤 알가드 TV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판 나토 구상 관련 대담이었는데 패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협의 면적이 넓어지면 동맹의 면적도 넓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동맹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만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같고 위협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이 맞아 떨어지면 그게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UAE와 목표가 같습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킨다는 목표요. 위협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에너지를 통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중동 원유의 출구가 막힙니다. 그리고 역할이 맞아 떨어집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열어주면 UAE는 그것으로 하늘을 지킵니다. 동맹이었습니다. 조약서 한 장 없이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천궁투이가 실전에서 보여준 것이 중동 전역에 빠르게 퍼졌거든요. 한 나라가 관심을 보이면 옆 나라가 따라보는 게 방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지금 그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무기를 골랐습니다. 언제나 서쪽을 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선진국 무기가 곧 좋은 무기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공식이 흔들린 건 라팔 F5 계약서의 제공 불가 항목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상황실에서 이상민의 뒷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 모습에서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신뢰를 받습니다. 팔려고 온 게 아니라 지키려고 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처음 꺼낸 그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는 블랙박스를 열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잠그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자료도 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텔의 그 어떤 정중한 설명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말이 오래 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심이 들어간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참모가 처음 이 쪽지를 건넸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며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랍 속에 넣지 않을 겁니다. 30년 동안 저는 잘못된 방향을 당연하게 봤습니다. 황금 3장을 안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게 거래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술탄 장관이 발표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랍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스텝뉴스 에이전시가 한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호자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힘이 있어도 열쇠를 혼자 쥐는 나라는 수호자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면서 상대의 하늘을 함께 지키는 나라가 수호자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 하늘이 맑았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구름이 없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파랗다는 말로는 부족한 색입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오늘 파이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30년 동안 서방만 바라보던 사람이 새벽 2시 상황실에서 방향을 바꾸는 데는 이상민의 뒷모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기술은 스펙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신뢰를 사막 한가운데서 쌓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